올해 초부터 연예계 인사와 재벌가 자제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를 시작으로 SK와 현대, 지난달엔 CJ그룹의 차남까지 마약 반입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마약도 마약이지만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에는 유독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쇼에서는 이러한 재벌가 자제 마약 사건의 처벌 기준에 대해 현직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경인법무법인 최희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올해 유독 이 연예계를 시작으로 재벌가 자제들의 이 마약 사건이 많이 이슈화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J그룹을 승계할 1순위로 꼽히던 분이시죠.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쉐익쉐익버거, 이걸 한국에 들여온 걸로 알려진 SPC 회장의 차남 허이수 부사장, 각각 마약을 밀반입했습니다. SK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 씨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장남 정현선 씨가 함께 분당의 한 사무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일도 있었고요.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밝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좀 4-5건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교적 최근이고 또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 CJ그룹 차남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 형태의 변종 대마를 들여오다가 적발이 돼 구속 수사를 받았고 이 지난달 말에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에게 대한 인터넷 기사도 보고 댓글도 유심히 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재벌이라 봐줬다, 이런 시각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2018년 작년이죠. 대마 삼범의 처리 내역을 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된 비율이 76.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 비율이 60%를 상회합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라든가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굉장히 다량을 들여온 이런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CJ 장남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된 대마를 들여온 건데요. 범죄 전력이 없고 판매 목적으로 다량을 들여온 게 아니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는 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도리어 이선호 씨는 2달 가까이 미결 구금되면서 실질적으로 단기 실형을 살았는데요. 이건 사실 일반인보다 좀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 이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재벌가 자제라고 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이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초범일 경우에는 특히 집행유예로 풀려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CJ그룹 차남 이 씨가 반입하려던 마약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젤리형 대마 등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올해 초 이 SK 창업주의 손자 그리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역시 이 같은 종류의 대마를 흡연해서 기소가 됐었죠. 이들은 어떤 선고가 내려졌나요? 네, 역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집행유예. 그럼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절한 이 형량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질이 중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사실 마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의존증이라든가 환각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서 개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도가 심각한 마약이 있고, 대마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마약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와
그 캐나다에서는 이것이 합법화되어서 기호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 국민이 그 미국의 그 합법화된 주에 가서 이 대마를 흡연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그 말씀도 조금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대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대마를 포함한 일체의 마약을 흡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결국 조금 전 언급한 이 재벌가 자제들 모두 결국은 이 집행유예로 이 석방이 된 셈인데요.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이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국민의 법 네. 감정상으로는 만약 이 재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 같은 조건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사례가 나온 게 있는지요? 구체적인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같은 조건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 판매 목적이나 이 전파 목적이 아니라 뭐 본인이 사용하려고 이 들여 대마를 이 반입했다고 할 경우에 혹시 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실형이 선고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 대마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또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게 되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복해서 대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이 질문을 한번 안 드려볼 수가 없는데 뭐 아이돌 그룹의 여가수였죠. 예. 이 우리나라의 반입이 금지된 약품을 들여오다가 적발이 돼서 이 재판도 받지 않고 이 기소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식으로 예. 재판으로 가지도 않은 예.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뭐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 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중독성이 심한 중독성이 심한 마약이 아닌 대마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되는 확률도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그런가 하면 전 국회의원이자 이 헤럴드 미디어 회장을 역임했던 홍정욱 전 의원의 딸도 이 최근에 대마 카트리지 그리고 이 LSD 등을 반입하려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제가 변호사라서 네네. 일반인들의 법감정보다는 좀 너무 어떻게 좋게 말하면 너그러운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법조인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사실 미성년자라는 부분도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구속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죽어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미 뭐 증거도 다 나와 있으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변호사님께서는 뭐 옹호를 하는 건 아니고 이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계속 이 법감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이 이렇게 법에 기대하는 이 정도하고 이 현실하고는 약간 이 괴리가 있다. 이게 조금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네. 이 올해 들어서 유독 이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이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재벌가 자제들이 이 마약 사건에 자주 연루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성장 환경이라던가 어떤 게? 예, 저도 그에 관해서 인터넷 기사도 보고 댓글도 이제 봤는데
재벌가 자제들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자. 이러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을 단속되는 그 현장을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그 마약을 하다가 자신이 마약을 하다가 그것을 소지한 채로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마약이 정말 나쁘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인지를 잘 네, 못하는 거죠. 인지가 좀 흐려진 상태에서 남들이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어울려서 하다가 그럼 대마에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그런 그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더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서 그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진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몇 해 전까지 이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해서 사실 이 마약 범죄가 그렇게 네. 많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올해였나요?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 지정이 해제가 되는 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우리나라가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가 마약에 많이 노출되게 된 것은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범죄 조직에서는 예전에는 마약에 손대는 것을 범죄 조직에서 굉장히 금기시 여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부분을 범죄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마약에 훨씬 더 자유롭게 노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변호사라 그런가 마약 중독자들이 일부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결핍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마약에 중독돼서 나도 마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되는 이런 어찌 보면 비자발적인 마약 사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마약을 정말 근절하려면 공급을 더욱더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법은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하고 내가 외국에서 마약하다가 조금 들여온 거하고 같은 규정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피해자적인 마약 중독자들과 또한 이런 판매 목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거를 알면서도 돈을 벌려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다른 규정으로 그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처벌을 하죠. 네. 대부분의 마약 사범을 이 사형이 처하기도 하고 특히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일절 우리나라 이 국민이 이 중국에서 이 마약을 유통하다가 사형이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약을 정말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단적인 조금 처방이라고 할까요? 다시 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으로 과연 이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사실 마약했다고 중국처럼 그 사람을 사형 이렇게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벌 수위를 1년 징역 선고할 거를 2년 하고 뭐 3년 할 거를 4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마약 중독자가 내가 1년 살 걸 2년 살지도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사실은
이러한 중독자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유통책을 엄단하는 그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 네. 중독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사안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마가 일부 합법화된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대마에 대해서 당연히 나쁘다 이런 인식이 좀 흐려지게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진 문화가 아니라 배척해야 될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할 병폐입니다. 즉 왜냐하면 마약은 단순한 투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강력 범죄로 나아가서 개인과 사회에 아주 큰 해악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독자에게는 치료를, 판매자에게는 더욱더 엄한 처벌을 내려서 소외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가는 한 걸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사범 재범률은 36%가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때보다 이 강력한 처벌 기준이 그리고 이 치료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이 판결이 요구되어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